7월 21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사부에선가 지적을 하셔서요. 방송 중에 이렇게 Singing in the Rain 빗소리 같은 게 들린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건물 전체의 환기구의 문제입니다. 옆방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면 그런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 방송에서 최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시간 동안 에어컨을 끄고 그리고 창문도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더위를 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맞추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더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권에 대항을 하고 기존의 기득권의 성역에 도전하는 방송이 어찌하여 공중파나 종편만큼 품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들으시는 그 잡음이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아픔이다 생각하고 좀 듣기 바랍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 앵커가 몬테리그로에 만약에 3차 대전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몬테리그로는 유고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생긴 7개 나라 중에 하나 작은 나라고 인구가 63만 명의 소국이고 얼마 전에 겨우겨우 이 나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집단 방어를 위해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을 미국이 방어하려다가 3차 대전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몬테리그로는 매우 강한 국민이 있는 아주 작은 나라다. 그들은 매우 강하고 공격적인 국민이다. 침공을 받으면 그들이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 축하한다. 3차 대전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즉 이런 작은 나라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자신의 친러 의식을 드러낸 건데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 나라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빈정거리고 한마디로 깔보는 이런 이야기. 그 나토 회원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몬테니그로가 독립 이후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자, 작은 나라니까 순식간에 그 다 슬라브 계통의 옆에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사주를 받는 나라나 이런 쪽에서 이런 나라를 다시 흡수 통합해버릴 수도 있죠. 세르비아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진영의 지도자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하물며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트럼프를 믿고 가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제 우리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첫 아이템으로 금요 칼럼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은요. 문 정권이 2차 지지율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폭락에도 회생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의 이 지난 16일, 18일 조사, 그러니까 7월 셋째 주 조사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6.4%가 떨어져서 61.7%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4주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일주일 만에 6.4%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6.4%가 떨어졌을까요? 이 일주일 동안의 신문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편의점이나 소자영업자의 하소연, 또 기업들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더 나아가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문 정권은 이 일주일 동안에 기무사 겸 문건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역풍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시각은 계엄 문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문 정권의 경제적 무능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형태의 지지율 대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지율은 문 정권 출범 이후에 지금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가장 낮은 지지율보다 조금 앞서 있는 두 번째로 나쁜 지지율입니다. 문 정권이 최악의 순간이었던 것은 1월 셋째 주입니까? 1월 4주차네요. 넷째 주에 이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을 때 60.8%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악의 수준이다 봐야 되고요.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난 이후 5주째 연속으로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락은 지난 1월의 추락에 비해서 이젠 좀 심상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의 중론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 보수적 시각을 가진 일부 분들은 그럼 61.7%는 믿냐? 저도 안 믿습니다. 다만 지지율이 대거 떨어졌다 하면 문재인의 실제 지지율이 얼마든 간에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여론조사에서조차도 그렇게 폭락을 했다. 그런 맥락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봅니다. 저보고 그러면 문재인의 실제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네 속을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본다면요. 저는 현재의 지지율보다 한 마이너스 20 정도를 빼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0% 지지율을 하고 있다 하면 실제로는 한 50% 될 거라고 보고 80% 지지율을 받고 있다면 한 60% 지지를 받고 있을 것이다. 자, 흔히 보수에서 자신이 강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아냥 그랬죠. 실제 지지율은 10%다, 15%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미운 적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6.13 지방선거 결과로서 아주 우리가 신랄하게 이렇게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광역 비례대표에서 50%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30%에서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나다 보니 전국적으로 거의 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은 어떠한가? 두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고 그때쯤에는 문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는 근소하게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13 선거할 때쯤 문재인 지지율이 한 74, 5% 됐을 거니 실질적인 지지율은 50, 한 4, 5%는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권의 지지율은 분산되어 있고 여권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의사도 사라진 상태에서 20% 후반대밖에 안 되니 선거에서 이기기가 불가능했다.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조사를 발표한 리얼매터는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란 후폭풍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직군별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에서 하락폭이 12.2포인트 떨어졌다. 즉 60.9%가 지지하다가 48.7%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3.8%가 떨어져서 41.8%가 됐고 PK 지역에서 9.4%나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K 지역에서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탄핵 때 이후 처음으로 한국당의 지지율 36.6%에 뒤진 31.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당의 지지율은 19.5%, 20%에 근접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비대위 하니 많이 싸움질만 해도
갈데 없는 지지율은 한국당의 20%를 지지를 해줍니다. 이것 또한 문재인 지지율이 왜 61%냐 하는 것만큼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지지율 놓고 추세라든지 현상을 대충 예측을 하는 선에서 거쳐야지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라고 따져봤자 실제 얼마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요. 다만 추정할 뿐인데 저는 마이너스 20 정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마 내주쯤 되면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내주 초쯤에 또 뭔가를 갖다가 발표한든지 뭘 갖다가 만들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별로 없느냐?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 이후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유지해온 일들이 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적폐청산이고 하나는 대북쇼입니다. 지금 대북쇼는 한계에 부딪혀서 비핵화가 거의 안 될 거다. 끝없이 북한의 말장난과 시간 끌기에 말려들면서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굳히면서 미국을 상대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한미관계의 약화, 주한미군의 축소 내지 철군 위기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군축을 핑계로 한국군을 와해시키는 일에 북한이 주력을 하겠지요.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바보가 아니라면 국민들 중에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이 너무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자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자각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져야 자각이 생기는 거지, 경제가 그냥 유지되고 그럭저럭 굴러간다 하면 이 자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적폐청산인데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을 집어넣고 그 이후에 이제는 그만한 푸다거리 소재를 삼기 어려워서 뒤져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또 거래업, 형량 거래업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그거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뭐가 뭔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지난주쯤 여론조사 내용이 매우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보통 청와대쯤 있으면 일일 여론조사 내용을 다 듣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우리는 나중에 발표 나야 알지만은 청와대쯤 있으면 곳곳에 꼽아놓은 똘마니들이 많아서 알아서 보고를 다 해줍니다. 오늘 조사한 것은 몇 프로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아마 기무사 계엄 문건을 가지고 한번 흔들어 놨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수준의 사고 수준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실행되지도 않은, 그렇다고 해서 계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닌, 국가 치안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한번 만들어 본 문건을 가지고 그걸 마치 촛불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쿠데타 모이다라고 엮어봤자 판이 안 깔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권이 이제 적폐청산이거나 누구를 갖다가 깜빵으로 보내어서 푸닥거리를 해서 지지율을 더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처음에 너무 센 거를 보여줘 버리면 나중에는 어지간 해봤자 재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 가수들이 나와서 한 3시간의 이 쇼를 하는데 그 쇼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나훈아가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용필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나머지 나오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겠습니까? 과거에 007 영화 보면요, 자막이 나오기 전에 영화 시작하자마자 굉장한 액션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액션이 한 2, 3분, 5분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007 타이틀이 올라갑니다. 야, 이 영화 엄청나게 재밌겠다. 가슴 두근두근하게 기다리면 영화 끝날 때까지 처음에 봤던 만큼의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는 007도 이제 끝나서 와이리 시시해 이럽니다. 옛날에 이 에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초반에 화끈하게 한번 보여주고 나면 나중에는 어지간해서 재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정권이 초반에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만큼 정치 포르노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푸닥거리를 했어요. 자, 포르노를 경험한 사람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본다고 해서 흥분이 되거나 자극을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자,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푸닥거리를 가지고는 이제는 뭐 깜빵에 집어넣고 부패 척결을 한다고 해봤자 이제는 면역이 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히로뽕 맞던 사람한테 대마초 줘보세요.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담배 치하라 그러죠. 자, 대북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해서 온갖 남북관계가 통일로 바로 진입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처럼 푸닥거리를 했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그 쇼에 속아서 마음이 콩닥거리면서 예? 남과 북이 손잡고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좀 허술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거고 좀 독하다는 사람들도 내가 이제는 북한 문제나 이런데 보수에 속아서 너무 이렇게 강경하게 해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도둑질하듯 슬쩍 만났어요. 자, 그런데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세 번 만날 동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한 페이스대로 갔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만난 그 회동이 다음날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치명타를 주었습니다. 그날 안 만났다 하면 적어도 광역 한두 군데 정도는 한국당이 더 끈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치명타를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북한은 재벌을 개 못 주듯이 또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비핵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십시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갈 건가 안 갈 건가를 물어보세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는가. 자, 그래서 모두가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대북 사기 쇼와 또 이 부패 척결이라는 적폐청산 쇼에 녹아난 겁니다. 로마의 이 콜로세움 같은 이런 데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싸웁니다. 처음에 코끼리하고 사람하고를 둘이 싸우게 했다. 사자하고 사람하고를 싸우게 하다가 나중에 개나 늑대하고 사람하고 싸우게 하면 그걸 보겠습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쇼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고 항상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권은 끊임없이 마약 자극을 하듯이 더 강한 자극을 줘야 돌아가는 구조로 스스로를 만들어 놔 버리고요. 대다수의 여권의 의원들이나 또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 인력 기반을 다 무시해 버리고 몇 명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내각을 껍데기로 만들고 당은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지지층의 요구들은 무시하면서 거의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손만 들어도 박수치고 눈만 깜빡여도 박수치고 커피 마셔도 박수치고 와이셔츠만 입고 있어도 박수치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 박수에 지가 속아서 이젠 정말로 자기들이 위대한 줄 착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정권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딱 하나 있다 했죠. 수학과학은 벼락 공부로 안 됩니다. 이 정권이 딱 안 되는 부분이 경제입니다. 경제는 수학이나 과학에 가까운 영역의 문제입니다. 경제가 정치 경제의 문제 같지만은
실제로 과거에는 경제학이라고 쓰지 않고 정치 경제학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야말로 정치 경제학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수학과 과학으로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경제는 심리에 관한 문제고요. 사람의 심리도 과학의 영역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학의 문제라는 것은 경제는 얼렁뚱땅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학적 뒷받침을 받는 부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를 아무리 건드려봤자 주 변수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권이 그걸 잘못 알고 큰 실수를 했어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장하선 형 정책실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상력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이 되어서 나중에 합산을 해보니까 이 정부의 효과가 부딪히는데 정의 효과는 작고 부의 효과가 훨씬 커서 합산하니까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나와버리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주 타겟 계층인 가장 취약한 하위 20%에 있는 사람들의 이 소득에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경제는 단순한 정의감이나 단순한 이념적 선동 그리고 단순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이득을 보고 싶다라는 인간적 탐욕에 의해서 굴러가는 경제에서 그 경제를 정의나 도덕이나 이념적 의지를 가지고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정권이 정말로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다면 이 나라 경제를 적어도 사회민주주의 경제 정도로 바꾸어 놓고 그 정책을 썼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편의점조차 경영해 보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한마디로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학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상상력의 경제학을 공정경제니 더 나아가서 소득주도 성장이니 하면서 펼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모트 실험용 흰집니까? 왜 국민을 상대로 그러잖아도 가만히 둬도 지금 까딱하면 쓰러질 지경인 한국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서 완전히 경제를 붕괴시켜 가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경제가 붕괴되어 가니까 33, 4조를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살려보겠다고 별지랄을 다 했지만은 일자리는 살기는커녕 밑빠진 독처럼 여기저기 나눠서 뿌린 돈들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바닷가에 가서 한참 더운 날 물을 한 동이 모래에 부어 보십시오. 그 물 부은 흔적조차도 1, 2분이면 빼짝 마른 모래가 되어버리고 물은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이 정권이 40도쯤 되는 바닷가에서 양동이로 물을 부어가지고 한마디로 백사장을 적셔 보겠다라는 어리석은 무모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고 선동하는 데는 탁월했지 세상을 이끌고 가면서 대중을 배부르게 하는 데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패거리들이 집권을 했고 그나마 상식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은 이 패거리 안에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한 1년 반만 가면 망할 것이다. 그때 망하고 난 뒤에 내가 말을 해야지 지금 말을 하면 나도 제거의 대상이 된다.
역대 유례 없이 그야말로 안면도 몰수하고 체면도 몰수하면서 같은 편의 대권 후보들도 날려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정권에서 내가 공연히 대의를 위해서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제거되면 나만 손해 아닌가가 지금 여건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경제는 시장 경제, 선의 자유시장 경제에 그게 만능은 아닙니다. 지금 보수 비판하는 보수 언론들이 마치 그걸 안 해서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폐단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또 다른 경제 정책의 수들이 뭐가 있는가를 아는 정도에까지 가야 이 부분을 좌우를 아울러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 과목인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이비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희한한 경제학을 자신의 책상 위에서 공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말은 재벌한테 들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또 속은 근성은 있어 가지고 또 좌파인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좌우가 짬뽕이 되다가 어찌 됐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비틀거리다가 자빠져 버렸죠. 자, 술을 먹어도 양주만 먹든가 해야지 양주하고 막걸리를 하루는 좌파가 되어서 막걸리 처먹고 하루는 위스키 38년산을 먹고 그래서 오래 묵은 막걸리와 38년산 위스키를 번갈아 가면서 한 잔씩 먹다가 좌우로 비틀비틀 하다가 결국은 추락해버린 것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자, 그때 그걸 겪어서 9년 동안에 갈고 닦아서 정권을 잡았으면 그때보다는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이자들이 하는 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교하면 양반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양반만 추출해서 황장수가 노무현을 양반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정치는 없다. 정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정권 비판을 하면서 또 살짝 착하다고 합니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에 논란 많은 공약을 철회도 못한다. 민주 정치는 능력 유무로 평가하는데 선의를 고집할 때 위기를 부른다. 지금 문 정권이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이 단순히 착한 의도에서 순수하게 나왔을까요? 문 정권의 적폐청산이 착한 의도에서 통일 지향이 착한 의도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지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온갖 사악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와 또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한과 자신이 추종하던 특정한 이념에 다가가기 위해서 쇼를 벌이는 부분입니다. 전부 계산에 의한 결과에서 최저임금을 이야기를 했지요. 왜? 최저임금을 이야기를 해야 20대, 30대, 40대 같은 이 정권을 추종하는 젊은이들 다수가 이 최저임금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정권이 펼치는 주거정책이나 보육, 육아정책이나 더 나아가서 각종 복지정책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이 정권의 지지 기반인 계층에 대해서 돈을 나눠주는 부분에 시각이 꽂혀 있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동자만도 못한 업주들 주머니 털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정부 돈 안 쓰고 주머니 채워주겠다라고 희한한 발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영업자들이 내 자식은 아르바이트하고 나는 아르바이트생한테 월급 주는데 내 월급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작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집단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머리에서 착한 척하는 꼼수를 썼지만은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죠. 기자들은 참 진짜 틈만 나면 비판을 하면서도 아부를 합니다. 자, 분노와 도덕의 정치를 넘어서야 된다 하고 노무현 정권한테 또 중앙일보는 공자 같은
말을 하는 한 서울대 교수의 칼럼을 인용했어요. 분노와 도덕의 정치는 시원하나 근대 정치의 최고 화두는 공동체의 지속과 공존이다. 정치 지도자에게는 도덕성 이외에 필수적인 덕목이 수없이 많다. 그러면 이 정권이 도덕성은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래 도덕성이 있는 정권이 한국 최고의 재벌 총수를 인도로 불러다가 고용해라 그러고 군사는 네가 맡아라 그러고 재판 중에 있는데, 대법원을 앞두고 있고, 또 그 회사가 금감원에 의해서 고발되어 있는 상폐 위기에 있는 회사 문제도 있고, 노조 관련해서도 고발되어 있고, 온 문제들이 달려 있는데 그걸 잡아줘서 바닥까지 틀어서 걸으라 할 때는 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들이, 법적 결론들이, 제도적 결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러서 고용 좀 신경 쓰고 군산 맡아라. 자, 이게 옳은 겁니까? 자, 이것은 묵시적 청탁이 아니며, 나중에 이면을 뒤져보면 여기에는 또 무슨 배후가 더 드러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도덕이라고요? 이 정권이 하는 부분이 과연 도덕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국정원을 해체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국정원이 지금 대북 사업을 맡아서 북한에서 지금 코리아 탁구컵 대회에 선수들이 왔는데 이 선수들을 뒷받침하는 돈도 그런 데서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해도 나가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해도 나가고 할 때마다 수십억입니다. 자, 올림픽 한다고 수백억이 나갔습니다. 이런 돈들을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막 퍼제끼고, 북한에 석탄을 밀수하는데 정권이 다 알고도 벌어졌습니다. 밀수한 배들이 왔다 갔다 해도 잡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게 도덕적입니까? 자, 총수가 성질이 더럽다고 밥을 늦게 내줘서 문제가 생겼다고 회사 경영권을 가지고 정권에 가까운 기업들에 넘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국민연금이 때마치 등장을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이런 경영권에 못된 놈들 손보는데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도덕적이에요, 이게?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을 한 명 정해서 저거 마음대로 낙점해서 발표까지 해놓고도 그걸 또 뒤집어 엎습니다. 더 말 잘 듣는 놈으로 쓰겠다고 저끼리 싸움이 나서. 이게 도덕적이에요. 금감원장으로 내정된 자가 온갖 냄새가 나는 일에 연루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이 착하다, 도덕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원론적인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야 비판할 수 있는 언론과 학자들의 양심이 이게 옳은 겁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비판할 때도 착한 사람이 착한 정치하는 건 아니다.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서, 그래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정치가 되는 게 아니다. 한날 항시에 유명 기자와 유명 교수가 쓴 이 글들을 보면 비판도 빨아야 비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정권이 빤하다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뻔합니다. 비핵화 쇼는 이제 끝나갈 거예요. 자, 야근 트럼프요. 좀 더 끌고 가보다가 미국에서 인내의 한계가 오면 이제는 발을 빼고 한국에다가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적폐청산요. 이제 더 해봤자 관심도 없어요. 많이 묻다 아이가 징그럽다 좀 그만해라. 장마철에 비 좀 그만 내리라는 식으로 이제는 다 염증을 낼 겁니다. 왜? 내 먹고 살기가 배가 고파 죽겠는 판에 너는 맨날 푸닥거리만 하느냐. 지 배가 고파 보세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노래를 누가 불러도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기에 되어 있는 부분을 국민들은 1년 2개월이 지나서 또 몇 달이 지금으로부터 더 지나서 나라를 엄청 틀어먹고 망쳐먹고 시스템을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져버린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까? 해겔이 그랬지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야 높이 나른다. 참 과거에 왜
뻐꾸기나 앵무새는 밤에만 우느냐 하는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DNA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민주주의를 하기에 적합한 민족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때로는 조금씩 회의를 가집니다. 왜 북한에 저렇게 유독 독재가 잘 통하는가? 저 사람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여 국민들이 이렇게 바람처럼 가볍게 쏠려 다니는가? 양은 냄비보다도 더 왔다 갔다 해요. 자, 이 왔다 갔다 하는 속성을 문재인이 우습게 보다가 이제는 자신을 지지하다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이 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할 겁니다. 국민이 나쁜 것인지 문 정권이 나쁜 것인지 정치가 원래 더러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